호재와 악재라는 두 가지 뉴스로 주식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최근 대형 호재가 연달아 터지면서 투자자들에게 한박 웃음을 선사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토리입니다. 지난 9월 7일 미국에서 놀라운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미국 내 최대 이동통신업체 버라이즌이 삼성전자에게 5G 통신 장비를 발주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그동안 통신장비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4위에 그치던 삼성전자가 미국 내 최대 이동통신업자인 버라이즌과 8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수주하면서 연일 좋은 소식을 전해오고 있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한박웃음이 꽃피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에서 IBM이라는 거물 기업을 잡아낸 것입니다. 흔히 이재용 부회장을 두고 이병철 창업주만큼 사업을 내다보는 안목이 없다거나 아버지 이건희 전 삼성회장보다 카리스마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립니다만, 이재용 회장은 전혀 다른 스타일의 사업가로 바라봅니다. 어떤 사설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리더십을 유니콘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존재하지만 정작 본 사람은 없다고 말이죠. 이는 그를 조롱하기 위해 사용한 용어지만 저는 이 유니콘이라는 단어가 그의 리더십에 가장 적합한 용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부드럽고 확실하게 일을 추진해 나가는 그 기질은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와는 또 다른 느낌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할까요? 반도체는 크게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로 구분됩니다. D램과 플래시 메모리로 대표되는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라 불리는 비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는 정보를 저장하고 비메모리 반도체는 정보 처리를 주목적으로 합니다. D램과 플래시 메모리 분야는 한국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세계 시장에서 80% 가까운 시장을 점유하면서 더 이상 적수가 없는 상태인데,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다릅니다. 한국이 아직까지 명함을 내밀지 못하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시장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다르죠. 지난 2019년 기준 전세계 반도체 시장은 전체 517조 원의 매출이 발생했는데 그중 73%가 시스템 반도체 매출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월등히 큰 것이죠. 시스템 반도체는 연산이나 논리를 담당하는데 대표적으로 중앙처리 장치 CPU, 스마트폰용 AP, D카에 탑재되는 이미지 센서 등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대로 접어들어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위상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시스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 CPU 시장 1위를 장악한 인텔도 한때는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갑자기 메모리 시장에서 철수를 선언하죠. 이는 한국 기업들의 갑작스런 등장 때문도 아니었고 일본 기업들의 기술력에 밀려서도 아니었습니다. 돈이 안 돼서 철수한 겁니다. D램 반도체 한 개 만들어서 5,000원 남기느니 5만원 이상을 남길 수 있는 CPU에 올인하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은 원가 절감에서 나오는 반면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은 복잡한 설계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인력을 보유했느냐로 결정되는데요. 따라서 얼마나 창의적이고 기술적으로 완성된 인력을 보유했느냐의 기술 집약 산업입니다. 그동안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충분한 성공을 맛본 삼성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로 이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이재용 부회장은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 목표를 제시했고 그해 4월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했습니다. 이 비전의 핵심은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133조 원을 투자하고 전문 인력 15,000명을 양성해 세계 1위로 올라서겠다는 것입니다. 이 비전 2030에 이재용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한 분야의 1위에 안주하지 않고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겠다는 것이죠. 당장 시스템 반도체만 하더라도 수천 개가 넘는 종류가 있고 분야별로 강자들이 자리 잡고 있지만 삼성이 뛰어들어 1위가 되겠다는 포부였습니다. 실제 CPU는 인텔, 모바일 프로세서와 모뎀은 퀄컴, 네트워크 칩은 브로드컴, 이미지 센서는 소니, 차량용 반도체는 NXP, 파운드리는 대만의 TSMC가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 눈에 띄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반도체 위탁 생산, 즉 파운드리 분야에서의 성공이 눈에 띕니다. 지난 9월 8일 삼성전자는 모바일 프로세서 분야에서 부동의 1위를 기록하던 퀄컴에게 5G 이동통신 칩을 수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퀄컴이 전략적으로 추진하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스냅드래곤 4 시리즈인데요. 이 제품은 중국 샤오미와 오포, 모토로라 등이 주요 구매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1분기에 상용화될 것으로 알려져 있죠. 퀄컴은 2019년까지 플래그십 플랫폼인 스냅드래곤 8으로만 5G를 출시했는데 올해 들어 경영 전략을 수정해 중고가형 7 시리즈를 공개했죠. 삼성전자는 이 중 7 시리즈 위주로 생산을 맡아왔습니다.
삼성이 퀄컴의 파운드리를 수주하면서 파운드리 분야에 대한 삼성전자의 약진을 기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파운드리 분야를 집중적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은 파운드리가 팹리스, 즉 반도체 설계 전문 업체와 함께 양대 축을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파운드리는 애플, 퀄컴, 구글 등과 같은 팹리스 기업들의 주문을 받아 반도체를 생산하는 사업인데, 팹리스가 아무리 복잡한 설계 능력을 요하는 반도체를 제작해도 파운드리가 받쳐주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죠. 이에 이재용 부회장은 파운드리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인지했는데요. 2019년 기준 전 세계 시장에서 파운드리 시장 규모는 약 100조 원에 달했는데 올해는 더 커질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5G 이동통신,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의 발달에 따라 저전력, 고성 등의 소형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대만의 TSMC와 함께 7나노급 초미세 공정이 가능한 유일한 업체입니다. 사실 삼성이 지난 2019년 반도체 비전 2030을 제시했을 당시 업계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전 세계 팹리스 회사들이 삼성전자가 가진 고도의 기술력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를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는데, 핵심 기술이 유출될 수도 있는 파운드리 물량을 과연 삼성에게 주겠냐는 것이었죠. 하지만 퀄컴이 삼성전자에게 발주한 건 이제 삼성의 저력을 아주 조금 드러냈을 뿐입니다. 지난 2016년 미국 아이다호에서는 앨런 앤드 컴퍼니 미디어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이 행사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로메티, 당시 IBM 최고 경영자와 함께 산책을 하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불과 4년 뒤 IBM은 삼성전자에게 기업 클라우드 서버에 탑재될 차세대 중앙처리 장치를 맡겼죠. IBM은 온라인 뉴스를 통해 IBM 파워10 프로세서를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공장에서 생산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TSMC보다 삼성전자에게 더 큰 신뢰를 보낸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IBM이 최초로 출시하는 7나노급 공정 CPU인데, 위에서 잠시 언급했다시피 이 기술이 가능한 건 전 세계에서 삼성과 TSMC가 유일하죠. 그럼에도 삼성을 선택한 것입니다. 올 2분기를 기준으로 전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18.8%로 TSMC의 51.5%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TSMC가 인텔을 주요 고객으로 확보하면서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죠. 그러나 삼성은 이런 시장의 평가를 보기 좋게 엇나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바로 퀄컴과 IBM뿐 아니라 시스코와 구글이 삼성전자를 선택했으니까요. 그런데 구글도 놀랍지만 시스코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결과였습니다. 시스코의 경우 전세계 1위 네트워크 장비 업체일 뿐 아니라 연매출이 62조 원에 이르는 초대형 네트워크 장비 업체입니다. 삼성전자에게 네트워크 액세스 칩을 발주했는데, 대부분 고가의 장비를 취급하는 시스코의 장비는 웬만한 파운드리 업체는 꿈도 못 꾸는 고가의 장비입니다. 구글의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죠. IT 공룡기업인 구글이 삼성전자에게 발주한 칩은 복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구글이 의뢰한 반도체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 기존의 IT 기기에 탑재되는 기기가 아니라 인체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센서, 그리고 단 한 번도 세상에 드러난 적 없는 새로운 AP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글의 위상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구글 검색 엔진과 유튜브 등 인터넷 서비스를 바탕으로 스마트폰, 인공지능, 증강현실 등 인류가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로 끊임없이 확장해 가고 있어 삼성전자의 실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분야로 진출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모든 언론이 냉소를 흘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전세계 1위의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라는 네임밸류가 있어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는 이도 있었습니다. 결국 삼성은 기존의 전략으로는 시장을 장악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새로운 전략을 펼쳤습니다. 고객들이 원하는 칩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기능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맞춤 단계로 제공하는 전략을 펼친 것이죠. 즉 인공지능에 필요하다면 그에 최적화된 칩을 설계해주고, 스마트폰에 필요하다면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칩을 제공해 고객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서비스를 제공한 것입니다. 단순히 위탁받아 생산하는 단계를 넘어 고객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빠르게 시장에 안착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력에 반한 것은 비단 구글이나 시스코뿐 아니라 테슬라의 자율주행 차량용 칩, 그리고 페이스북이 미래를 위해 준비 중인 차세대 증강현실 칩 생산을 단독으로 삼성전자에게 맡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TSMC에게 의존 중인 세계 최대의 CPU 설계 업체인 인텔까지도 삼성의 주요 고객이 될 날도 그다지 멀지 않았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입니다.
위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그의 아버지 이건희 회장보다 카리스마가 부족하고 할아버지 이병철 창업주보다는 사업 안목이 부족하다고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은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크게 성과를 거두는 리더십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988년 삼성전자는 이병철 회장의 선견지명으로 진출했던 반도체 산업에서 1년에 3조 원이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매출을 일궈냈습니다. 그때 당시 아직까지 반도체 시장은 현재처럼 폭발적으로 성장한 시절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만 현재 이재용 부회장이 보이는 성과에 비해서는 한없이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2019년 기준 삼성전자 전체 매출은 230조 원으로 단순히 비교해도 거의 100배에 가까운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물론 혼자 힘으로 해낸 것은 아니지만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결실을 거두고 있죠. 당장 미국의 버라이즌과 맺은 단일 계약만 해도 8조 원으로 1988년 전체 매출보다 3배 가까이 많습니다. 사실 이재용 부회장은 글로벌 네트워크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대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회사를 대표하는 이가 직접 나서야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번 버라이즌과의 8조 원 통신장비 공급 계약도 마찬가지고 일본의 통신장비를 공급하기 위해 통신사 CEO들을 직접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해 수주한 것도 그렇고 아부다비 왕세지 앞에서 직접 5G 기술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을 한 것도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진출하지 않았던 신사업에 진출하는 건 역시 오너의 판단력 없이 이뤄질 수 없는 것이죠. 혹자는 이재용 부회장은 할아버지가 세운 기업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 아무런 노력도 없이 지금 이 자리에 왔다고 그의 능력을 깔아뭉개기도 합니다. 어차피 사장단이나 유능한 직원들이 모두 알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자리만 지켜도 충분한 거 아니냐고 말이죠. 우리 아버지가 이건희였다면 나도 저만큼 부자가 됐을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국내에서만 11만 명에 가까운 직원을 거느린 연매출 230조 원의 기업이 우리들에게 산속되었을 때 우리는 지금 이재용 부회장만큼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적어도 유지는 할 수 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